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 기립과 고정 작업을 완료하고 기밀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변수만 없다면 예정대로 내일 오후 6시 24분 우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어떤 과정이 남아 있는지 그리고 이번 발사에 대한 궁금한 점을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하루 남았는데 오늘 기립 작업에다가 연결에다가 점검까지 어느 정도 다 끝났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거의 끝났고요. 네. 내일 되면은 이제 마지막 무슨 뭐 전원을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상 유무를 체크한 다음에 4시간 전이 되면은 네. 그러니까 한 오후 2시 정도 되면은 최종적으로 발사를 진행할 건가 말 건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시간 전에 그게 이제 발사로 결정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자동적으로 자기가 최종 점검을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최종 점검이 되면 이제 6시 24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한 4시간 정도 전, 뭐 네. 1시 반이라고 지금 얘기가 돼 있지만 좀 늦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 발사관리위원회에서 최종 발사를 할 것이다. 네. 그리고 시간도 정한다. 무엇을 보고 이거를 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이제 준비 사항이 완벽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네. 무슨 얘기냐면 지난번 그 작년에 우리가 누리호 1차 발사했을 때 네. 산소 탱크의 그 센서가 맞아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발사 카운트다운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취소된 적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그 준비 센서나 이런 것 기기적 작동들이 다 제대로 연결되고 정렬이 됐는지를 먼저 확인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상입니다. 네. 바람이 이제 보통 평균 15m, 초속 15m 이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 예. 그러면 이제 발사를 취소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뭐 천둥이나 번개가 치면서 그 최대 풍속이 한 20m 이상 정도의 그 상공풍이 일어나면은 네. 그 또한 또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또 취소하게 되고요. 뭐 약한 그 비가 내리거나 뭐 바람이 살살살살 부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걸 이제 다 체크를 했지만 네. 그 시간에 누리호가 올라갈 그런 궤도 그 근방에 혹시 우주 쓰레기나 물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완벽하게 확인이 되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발사위원회에서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발사를 결정하게 되죠. 네. 보통 이제 시간을 딱 정해서 얘기를 하게 되지만 그때는 보통은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30분을 예. 주었잖아요. 네. 이 정도 시간을 주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제 실용 발사잖아요. 네. 그냥 개발해 갖고 어떤 기술적인 성능을 평가하는 그런 발사가 아니라 실용 발사이기 때문에 위성이 요구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탑재된 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네. 그 발사되고 나서 원하는 궤도에 정확히 오전 6시 로컬 타임으로 오전 6시에 적도를 통과하게끔 그러려면 이제 역산을 하면은 6시 24분이라는 게 나오고요. 네. 약간의 그 오차 범위를 우리가 허용한다고 하면은 그게 30분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6시 24분 플러스 마이너스 30분 정도의 여유를 두고 올리면은 네네. 발사를 진행하면은 위성이 원하는 시간에 그 근처에 가서 태양 전지판을 펴서 최대한의 그 태양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이제 목표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위성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렇군요. 보니까 또 하나 궁금한 점이 이제 발사할 때 이제 상공풍이 세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보통 상공풍은 어떻게 측정을 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공군 기상대에서 이제 정확히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또 하나는 그 라디오 존대라는 조그만 풍선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 고도를 높여가면서 이제 풍속이나 풍향 같은 걸 다 측정을 하고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정보를 가지고 보면은 순간적인 돌풍이 부는지 돌풍에 부를 위험이 전혀 없는지 이런 것들이 판단이 되니까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이제 상공풍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1차, 2차, 이번에 3차 발사잖아요. 네. 앞선 1차와 2차와의 좀 다른 점, 차이점 어떤 게 있습니까? 가장 큰 차이는 1차, 2차는 이 누리호를 우리가 개발을 해서 이게 기능적으로 성능면이나 기능면이나 이게 완벽하게 작동을 하는지를 평가한 겁니다. 이번에는 그 단계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위성을 올리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6시 24분에 정확하게 띄워야 되고 그게 500km 위성이 원하는 그런 그 목표 궤도 지난번 1차, 2차는 다 제 기억으로는 700km로 올라갔는데 이번에 550km 오히려 줄어들었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위성이 원하는 고도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위성을 중심으로 이 기능 성능이 제대로 다 작동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올라가서 위성을 투입시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같은 발사체를 사용하지만 최종적인 목적은 전혀 다르다. 하나는 기능 시험이면 이번에는 위성 투입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위성을 투입해서 정확하게 그 시간이 필요했다. 6시 24분. 네. 근데 그 시간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에너지를 빨리 태양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는 겁니까? 그렇죠. 이 위성이 그 사 위성이라는 건데 네. 일종의 그 레이더를 쓰는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레이더는 굉장히 전기 신호를 강력한 전기 신호를 내려보내서 반사판을 받아서 정보를 얻는 그런 위성이기 때문에 그 전력 소모가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그래서 처음 올라가자마자 어쨌든 최대한으로 태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서부터 계속적으로 태양을 받아서 전력을 생산해야지만 그 사 탑재체를 작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조건을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궤도를 선택한 거고 누리호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오후 한 4시 정도였다가 6시 대로 옮겨져서 이제 이번에 발사하게 되는데 보니까 처음에 발사하자마자 한 약 20분 정도, 18분 58초라고 네. 얘기 나오지만 예. 비행을 하는데 이 비행부터 그러면 차례대로 또 위성을 내놓는 과정, 사출 과정까지 좀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뭐 그 1차, 2차 발사 때 이제 많이 보셔서 그 1단 분리, 뭐 페어링 분리, 2단 분리 이런 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네. 이번에 이제 550km로 좀 그 고도가 좀 작아졌고 전체적인 탑재체 무게도 좀 줄어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한 14분 정도가 지나면은 그 거의 궤도까지 올라와서 이제부터 위성을 이제 하나씩 이제 던집니다. 네. 총 8개 위성이 있는데 이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한 180kg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조금 합니다. 한 10kg 미만 정도도 있고 10kg 정도도 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180kg짜리 차세대 소형 위성 2호가 한 14분 3초로 정확히 알고 있는데 그때 되면은 이제 궤도에 진입을 시키고 예. 그로부터 20초 간격으로 7대를 하나씩 사출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출된 것들이 제대로 나가서 이제 궤도를 잡으면은 네. 궤도를 잡으면 자기가 궤도를 잡았다고 이제 지상국에다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신호를 캐치해서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궁금한 게 그거예요. 뭐 일반인들 생각에는 올라가면서 무엇인가 옆으로 나오는 순간, 사출되는 순간 그 힘이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것도 엄청난 기술인 겁니까? 어떤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혹시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항상 있거든요. 예. 그건 이 통합되어 있는 어떤 그 물체가 물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면은 거기 반작용으로 이게 반작용으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물러나는 걸 최대한 흡수를 해서 그러니까 스프링 같은 것을 잘 흡수를 하고 네. 그리고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사출을 시키고 그리고 왜냐면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안정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2차 우리 발사할 때 어느 정도 다 검증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한 20초 정도의 간격을 두면은 주 발사체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20초 간격으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사출을 시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 밑에 1단 분리부터 쭉 올라가 사출되는 과정 중에서 가장 조금은 어려운 과정, 좀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뭐 다 위험한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잘못해가지고 이게 뭐 부딪힐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우리가 시험 발사를 하면서 그때도 4개의 그 큐브셋을 발사를 했거든요. 예. 그때도 진짜 사출관에서 사출시켰는데 그런 그 기술적인 점검을 미리 했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뭐 큰 기술적인 문제가 새로 나타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 분리라는 과정은 항상 좀 어려운 그런 과정 중에 하나죠. 예. 보니까 이제 8개의 위성을 예. 사출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처음 지난번에는 4개,
네네. 양이 2배로 늘어졌는데 네. 이 정도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지요? 원래 성공하고 이제 실패의 그 판단이 뭐였냐면은 네. 발사체는 이제 발사체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7개가 됐건 8개가 됐건 올라가서 그 궤도에다 다 뿌리면은 사출시키면은 그리고 그것이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하면은 발사체 임무는 끝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개수가 많아서 그렇지 오히려 이 발사체의 설계 중량이 1.5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작은 한 503kg인가 그럴 거예요. 총 중량이.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중량을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실패할 가능성은 극히 작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8개 위성이 사출이 돼서 궤도에 안착을 하고 교신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정도 8개가 모두 잘 올라갔다. 교신이 되려면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야 됩니까? 일단 이제 1시간 반 정도면은 일단 1차 교신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큐브셋 같은 것들이 이제 그 회사의 소유를 한 사람들이 그 신호를 받는데 그게 이제 하루 정도를 걸립니다. 그러니까 차세대 소형 위성은 1시간 반 정도면은 그게 이제 궤도에 올라가서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여부를 1차적으로 알 수 있고 네. 나머지 것들은 다 하루 정도 지나면은 다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그렇다면 이제 8개 위성이 각각 하는 일이 다를 거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다를 거고 회사도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위성들이 이번에.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고요. 네. 이 임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 위성인데 이 레이더를 써서 이제 지구를 관측하는 그런 임무를 하게 되는데 이 사 탑재체, 그러니까 사 시스템을 구성한 걸 이번에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국내에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시험을 하고 이것이 어떤 기능적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그래서 그 우주에 올라가서 정상적인 작동하는 거를 우리가 우주 헤리티지라고 그러는데 이 헤리티지를 확보하는 게 기본적인 목표고요. 다른 그 천문연구원에서 이제 그 의뢰를 한 4개의 도요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도요셋은 원래 작년 10월에 러시아 발사체로 이제 올라가기로 돼 있었는데 네.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때문에 서방이 제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도 이제 더 이상 서방 혹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하고는 이제 우주 그 협력을 안 하겠다 그래서 발사체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누리호 3차 발사로 이제 자연스럽게 연기돼서 도요셋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도요셋은 작은 위성입니다. 한 10kg짜리의 큐브셋 위성인데 이게 한 4개가 편대 비행을 하면서 그 지구 주위에 어떤 그 태양풍이라는 게 이제 태양에서 날아오는 플라즈마가 있는데 그 플라즈마가 항상 일정하게 날아오는 게 아니라 이게 마치 그 폭풍처럼 네. 굉장히 많이 날아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성기게 날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 플라즈마의 버블 같은 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형상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위성 하나 갖고는 안 되니까 위성이 이제 여러 개 그룹으로 가서 적절한 위치를 이렇게 바꿔가면서 그걸 측정하는 그런 임무를 띄고 있고요. 아마 이 임무에는 그 여러 그 과학자들뿐만 아니라 나사의 과학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각 위성들 간의 거리가 일정 거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이게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이걸 우리가 편대 비행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 편대 비행을 아마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외국에서는 많이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그것이 이제 잘 되면은 이 도요셋이라는 그 과학 위성이 어떤 임무를 충실히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3개 탑재체는 이제 일반 회사에서 네. 자기네들이 개발한 부품을 그 우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의뢰를 해서 이번에 이제 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2번째 발사할 때는 이제 독자적으로 우주에 자체 발사체를 보유한 7번째 나라다 네, 우리가라는 의미를 가졌잖아요. 예, 예. 이번에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의미를 또 갖게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술은 확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기술을 확보를 했다고 좀 비유를 드리면은 운전면허 땄어요.
장롱면허 아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아, 처음으로 운전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를 가지고 내가 직접 운전해서 원하는 목표까지 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어떤 실용화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보니까 이제 앞으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세 차례 더 추가 발사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3차 뭐 운전면허를 따고 운전을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네. 앞으로 어떤 그러면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술을 개발할 때는 이제 R&D의 개념으로 어떤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그 기술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고 이런 그 R&D의 프로세스를 밟게 되는데 지금 이제 R&D가 다 끝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실용화 단계를 들어가면은 실용화 단계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기술은 보증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작업을 거치면 동일한 품질의 발사체가 나오는 그래서 실패하지 않는 발사체를 우리가 만드는 게 이 4번에 걸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술 획득이고요. 그런 보증 기술이 완성될 때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그야말로 기술이 아닌 정말 활용하고 응용해서 우주 개발에 직접 투입할 수 있는 우주 발사체를 확보한 그런 강국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란이나 북한이나 다 우주 발사체를 갖고 있지만 그들이 이거를 이용해서 실용 발사체를 띄워서 그 실용 위성을 띄워서 위성이 실질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주 개발의 선진국으로 우리는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진국과의 그럼 우리나라와의 기술 격차는 어느 정도 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아요. 기술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큰 차이가 아니라 그래서 바로 그 이웃한 그런 그 기술 격차는 아니고 네. 우리가 이제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우주 개발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인 문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선진국들은 우주 개발을 R&D의 관점이 아닌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국가의 뭐 국토 관리를 한다든가 국방을 한다든가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 환경 문제를 하는데 이거를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우주군이나 아니면 우주 그 탐사를 통해서 새로운 영역으로 그 국력을 펼친다든가 이런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우주 개발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국가 경영의 관점에서 우주 개발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여전히 그 탐사, 그다음에 기술 개발, 그리고 요즘은 조금 이상해졌는데 우주 산업, 뭐 이런 그 약간은 어쨌든 조금은 좀 지역적인 문제로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닌가. 예. 그게 결국은 그런 그 약간의 편향된 그런 그 정책이 계속 고수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술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우리의 국력으로 만드는 그런 노력은 선진국하고 격차가 날 수밖에 없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따라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그렇다면 보죠. 최근에 나온 이제 우주청 맞습니다. 같은 얘기가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을 보면서 맞습니다. 좀 목표를 세워가야 될 좀 첫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주청이 우주항공청이라고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새로 만드는데 지금 뭐 이게 조금 논외로 나가는 것 같아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를 특정 지역에다 만들어야 된다느니 아니면 무슨 뭘 해야 된다느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는 게 네. 우주 개발을 하면은 전 세계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네. 어디 지역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중지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공학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